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난 통과된다고 봅니다. 배 변호사는 어떨 것 같은데? 저라면 일단은 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걸 왜 계속 그렇게 좋은가요, 장관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직장 내 갑질이 문제된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적격성은 있는 걸까요? 장관으로서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얼마 전 이해운 장관 지명자의 국회의원 시절의 인턴이 놀랄만한 통화 녹취 파일을 좀 공개했는데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내가 몇 번을 이게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배 변호사 들어봤어? 네, 저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너 미쳤냐? 너 IQ가 한 자리냐? 뭐 심지어 널 죽여버리고 싶다. 삼선 국회의원이 갓 20대 대학을 졸업한 인턴한테 할 만한 내용인가? 나도 혹시 회사에 다니면서 뭐 우리 배 변호사나 우리 초짜 변호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나도 깊이 반성하게 되더라고. 잘 떠올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요새 뭐 이해운 장관 지명자뿐만 아니라 청도 군수 얘기도 나오고 심심치 않게 뭐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은 항상 이런 문제에 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우리가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목소리 톤이 거의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야 뭐 이러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묵혀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오랫동안 그거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얼마나 마음에 맺혔으면 이거를 안 지우고 갖고 있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걸 터뜨렸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묻혀갈 수도 있었는데 장관 지명을 앞둔 상황에서 이거를 터트린 그 인턴의 용기도 대단하고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잖아. 거의 뭐 8, 9년 동안 참 대단한 사람 같아. 네, 그 파일 계속 갖고 있는 게 8, 9년 동안 갖고 있는 게 힘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은 터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터뜨렸다고도 생각이 돼요. 만약에 계속 같은 쪽에서 이제 일을 계속했고 뭐 계속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 이해윤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여전히 못 터뜨리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이해윤 장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지지자가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 직장 내 갑질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고 근데 대부분 그 갑질을 당하는 건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터뜨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피해 입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일단 우리 직장 내 갑질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뭐 폭언에 그칠 수도 있지만 뭐 성희롱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광범위한 폭력까지 그 범위가 되게 방대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직장 내 갑질을 괴롭힘을 판단하는지 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배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첫째로는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직장 내 갑질입니다.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직장 내 성희롱도 넓게 보면 직장 내 갑질이긴 한데요. 성희롱의 경우에는 상급자, 하급자 구별은 없어요. 같은 근로자끼리도 가능한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불리는 뭐 이른바 직장 내 갑질 같은 경우에는 상하급 관계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했던 그 언행들이 업무상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 사례도 보면 이건 업무 지시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일단 시간도 밤 10시가 넘은 그 퇴근한 이후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이렇게 해라 라는 지시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폭언, 인격 모독, 모욕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요건은 뭐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좀 피해자가 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가장 큰 요건일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그 막말 중에서 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은 뭐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인턴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해악을 고집하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어떻게 보면 형법상 협박죄까지도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근데 모욕죄는 될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여럿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막 폭언을 했으면 모욕죄가 되죠. 모욕죄가 되는데 단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폭언을 한 경우는 모욕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박도 실제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이 협박까지 갔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 이혜원 장관 후보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수는 있잖아요. 이거 이제 괴롭힘 정도로 느껴지면 협박이 또 안 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들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널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해고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제로 협박으로도 처벌이 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도 판례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참 보면은 이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의원과 비서관 어떻게 보면은 좀 월등히 뛰어난 지위에 있는 이 갑이 아닌 슈퍼갑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적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또 본인은 정말로 나중에 현타가 올 것 같아. 내가 뭐 보좌 직원에게 집에 있는 프린터를 고쳐달라며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국정원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을 3시간 앞두고 급히 아버지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난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하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심해진다면은 뭐 직권남용이라던가 또 의무 없는 일을 강요시키기 때문에 뭐 강요죄까지도 일단은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좀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받았던 그 인턴, 만약에 이제 그 피해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더 나간다면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까지 문제가 되면서 만약에 이게 다 인정이 된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본인의 뭐 인격권이라던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 우리나라는. 네, 그 민사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금융치료라고 부르는 그 위자료 금액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1억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1,000만 원에서 뭐 한 많아도 2,000만 원 뭐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그 가해자가 직장에서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 같고요. 일반 직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징계를 하게 되고 사실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규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어 있는 제도라서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걸 보호해주고 있고요. 공무원에서도 비슷하게 그걸 규정을 해놔서 사실상 그렇게 공무원 세계에서도 갑질이 있으면 비슷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징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공무원이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소청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비슷하게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 관련해가지고 그 인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문제를 터뜨렸을까? 장관이 지명이 안 됐다라면은 계속 가만히 있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어땠을 것 같아? 장관 지명이 안 됐다면 아마 이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오직 폭로만 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에 비해서 이혜훈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훨씬 더 파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용기 내기는 어려운데 상황 자체가 이혜훈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됨으로써 그 사람의 그 장관 적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였잖아요. 이 시기에 이전에 있었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면 공익성이 있죠. 네, 이 정도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이걸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많을 것 같고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문제 삼기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면서 지금은 그 목소리를 냈을 때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로서의 현실적인 한계에 있다가 약간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잃을 게 많은 순간에 결정적인 이런 증거를 터뜨렸다는 그 인내심에 대해서는 되게 경외심을 표하고 싶고, 내 농담 삼아 맨날 얘기하거든. 내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애를 꼭 난 장관시킬 거야. 검증하게요. 네. 한번 좀 몇몇 애들 기다려봐.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이게 직장 갑질이라고 또 흉볼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직자는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공무원은 열심히 해야지.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그런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공무원도 그 근로시간 준수해야죠. 네. 아이, 근로시간 준수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또 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겠지. 네. 근무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뜻으로 좀 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도 근무 시간은 준수하도록 실제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이 문제된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적격성은 있는 걸까요? 장관으로서 네. 그거에 대한 난 진지한 사과 반성과 재발 방지책이 있다면은 좀 고려해 볼 만한데, 단 한순간에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뭐 일시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면은 좀 장관으로서 적격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보수적인가? 아니요.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를 지금 다들 걱정을 하는 분위기여서. 청문회는 네. 100% 갑니다. 아 청문회까지는 가나요? 그럼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 난 통과된다고 봅니다. 내 사견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 견해입니다. 배 변호사는 어떨 것 같은데? 낙마할 것 같아? 저라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갑질을 하지도 않았지만 저라면 일단은 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왜 계속 그렇게 좋은가요,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불과 몇 달 전에 뭐 탄핵 뭐 반대 집회에도 나가셨다가 또 이렇게 성폭행범에게도 연쇄 살인범에게도 보장이 되는 수사 이권이 우리 대통령에게만 왜 적용되지 않습니까? 또 이쪽으로 오시는 걸 봐서는 좀 되게 장관이라는 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모든 뭐 고관에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러지 않을까. 과연 뭐 배 변호사 말대로 낙마할지 내 말대로 뭐 임명이 될지 뭐 다음 보면 결론이 나오겠네.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아니 어디까지나 저희는 정치적인 견해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경태 의원 같은 사례에서는 그 사례를 보면은 일단 애초에 뭐 TV조선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하지만 아직 뭐 경찰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고,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게 또 신기한 건 또 1년 전 일인데 왜 또 지금에서 오픈되었는지, 전 되게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게 그게 민주당 보좌관 모임도 아니고 좀 국민의힘 쪽 보좌관 모임인 걸로 아는데 거기 왜 가셨을까? 그게 약간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지금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한번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술 취했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준강제추행을 문제 삼고 있는데, 준강제추행이라는 게 약간 좀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심신미약이라던가 뭐 거의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 건데, 또 거기 보면은 또 이렇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좀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좀 뭐 그 정도의 명정 상태였던 건지, 그건 좀 한번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이제 확인 여부는 이제 뭐 좀 놔둔다고 하더라도 가정, if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 성희롱이 만약에 정말로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일단 내 직장 상사는 아니죠. 예, 옆방의 뭐 상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직장 상사가 아니라서 성희롱을 그 성추행을 한 거는 일단 형사적으로 만약에 성추행이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이제 성추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뭐
괴롭힘이냐에 대해서는 내 직접 상사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만졌으면 성추행이 되는 거고, 술에 취해서 거의 의식이 없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야 준 강제추행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정도로 의식이 없었냐, 그리고 실제로 만지는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상도 보면 그 남자친구가 찍고 있었다라고 저는 일단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연히 발생한 그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를 뒤에서 누가 대기했다가 찍고 있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관계는 저도 잘 모르니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박나래 씨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운전 중에 뒷좌석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것 같다, 이런 지금 제보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사항에서 근로의 질을 저하시켰죠.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싶겠어요. 근로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박나래 씨 사건 관련해서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폭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로 그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그게 맞다면 그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맡아본 사건 있어?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같이 했는데, 이제 해고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취합해본 스토리를 보면 여자 직원들은 대부분 젊고 주로 이제 전화로 많이 업무를 하는 곳이었고, 거기 있는 그 본부장급인 그 가해자는 현재 관리자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고, 여자 직원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렇게 2년 정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계속 언어적으로 계속 성희롱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적 성희롱은 여러 가지 진술서를 받거나 증거가 모여서 저희가 징계할 때 그걸 징계를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중간중간 나가서 술을 마시고, 남자 직원들한테는 특히 점심때 저녁 때 그렇게 술을 많이 권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술을 마셔야 되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좀 증거가 부족해서 징계를 못 삼았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비교적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그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그 회사에서 해고를 했고요. 그 해고한 거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자기 억울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건 거죠. 공무원으로 치면 뭐 파면에 대한 소청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2심까지 해서 결국은 이 정도 성희롱이면 해고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던 그 사례를 수행했던 경우가 있고요. 사실 성폭행과 성희롱이 좀 다른데, 성폭행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강간이라고 부르는 성관계까지 간 강제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 성추행은 그거보다 덜한 뭐 만지거나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성희롱은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희롱은 사실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지, 저기 멀리 있는 제3자끼리는 성희롱을 해도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추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어도 이게 성폭행이나 성추행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 해고까지는 잘 안 했던 게 우리 판례의 경향이었는데, 사실 제가 맡은 케이스가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거의 굉장히 앞선 사례로 성희롱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됐던 케이스여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이제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성희롱을 넘어서서 이제 성추행, 때로는 이제 성폭행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항상 술자리가 문제인 것 같아. 항상 술자리 끝나고 나서 좀 그 여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또 더 심한 케이스는 뭐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뭐 끌고 나가는 장면까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문화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런 경우까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근데 아까 배 변호사가 한 말 중에 되게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이 성희롱 같은 경우도 꼭 왜 형법적으로 왜 처벌이 안 되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희롱은 좀 이 형법상 죄가 성립되려면은 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희롱을 지금 형법으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는 아니고, 아까 뭐 배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좀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로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장 내 성희롱 사실 되게 많죠. 그 오래전에 있었던 모 여자 검사님의 미투 사건도 엄밀히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자 실제로 만약에 만졌다면 그 성추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심지어야 뭐 그 검사도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정도인데 일반 사기업체에서의 그런 20대 갓 졸업한 이런 여직원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좀 비일비재했을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럴 경우에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일단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성희롱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통화 녹음이라던가 현장 녹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 당사자 사이의 대화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하셔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뭐 가만히 계시진 마시고요. 좀 일지 같은 거를 다이어리 형식으로 적어 두신다면은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좀 지속적인 것을 나중에 입증할 때 가장 큰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의뢰인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거든. 이런 일 당하고 나면 너무 수치스럽고 말하기도 힘드니까 좀 친구한테 좀 야, 나 오늘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당했는데 정말 회사 다니기 싫다라고 보낸 카톡이라던가 문자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 좀 유리하게 작용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그때마다 힘드시더라도 좀 증거를 좀 수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요. 실제로 저희가 봤던 사례, 제가 봤던 사례들 중에도 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대리 이제 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손을 잡는다든가 말로 이제 희롱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거절하기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고 나서 직후에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어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실제로 그 상사가 이 사람이 문제 삼을 걸 걱정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순간 취해 실수했나 봐, 이런 문자들을 이제 많이 답을 남기시는데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녹음을 할 수가 없죠. 그 우발적인 상황에서 녹음하거나 뭐 문자를 남길 수는 없는데 그렇게라도 확인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졌지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호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고가 되거나 징계를 받아서 문제가 돼서 올라온 사례 중에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많고 요즘에 엄청 사건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우리 회사가 이걸 잘 해결해줘야 되는데 해결 안 해주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제 진정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진정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바쁘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새삼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슈가 됐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말을 못했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사건도 많고 이슈도 많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이 이효은 장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식으로 정말 어떤 언어폭력과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또 전 국민이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좀 더 웃긴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직장 내 을질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상사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왕따시키는 경우도 또 역의 케이스도 또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 음식하시는 팀장은 뭐 경력이 일천한데 그 밑에 있던 실무를 맡았던 분은 거의 뭐 10년 이상 베테랑이라면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은 은밀히 딸을 시킨다거나 본인들끼리 일을 하면서 되게 무시를 한다거나, 참 세상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교과서 외의 일들이 항상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변하셨습니다. 안녕. 안녕.